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의 책임은 청취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시장 데이터는 뚜렷한 방향성을 제시하기보다 각기 다른 자산들이 현재 어떤 국면을 지나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상이한 신호들이 의미하는 바를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장은 지금 한쪽에서는 미국 경제가 홀로 질주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나머지 국가들이 금리를 내리는 서로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이 경제 성장률의 디커플링, 즉 탈동조화 현상이 글로벌 자산 배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보여주는데요. 더 나아가서 유가는 떨어지는데 채권 금리는 오르는 기이한 현상, 그리고 시장 상승을 이끄는 주도주가 극소수로 좁혀지는 그 현상 뒤에 숨어있는 기회와 리스크는 무엇인지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보죠. 모두가 미국 예외주의를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들과 얼마나 그리고 왜 다른 길을 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차트가 그 답을 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 차트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생산성 격차를 보여주는데요. 2020년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팬데믹을 기점으로 두 경제권의 길이 완전히 갈라지는 게 보입니다. 아, 네. 차트를 보시면 미국은 115포인트를 향해 쭉쭉 뻗어나가는데 EU는 107 근처에서 거의 멈춰있는 상황이죠. 네, 정체되어 있군요. 네, 시간이 갈수록 격차가 더 벌어지는 아주 뚜렷한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눈에 띄는 차이네요. 이 생산성이라는 게 단순히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미국 예외주의의 근거가 되는 건가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이 격차의 배경에는 미국의 압도적인 기술 채택 능력과 다른 나라들은 따라올 수 없는 깊이의 자본시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예외주의 내러티브의 핵심 뼈대라고 할 수 있죠. 더 중요한 건 이렇게 구조적으로 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그만큼 튼튼하다는 의미거든요.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게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같은 것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물론입니다. 경제학 용어로 중립금리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걸 경제가 너무 과열되지도 너무 침체되지도 않는 일종의 적정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아, 적정 온도요? 네. 지금 미국의 생산성이 워낙 좋다 보니 경제가 부작용 없이 버틸 수 있는 온도가 유럽보다 훨씬 높다는 뜻이죠. 그렇군요. 이건 연준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훨씬 더 많은 선택지를 갖게 된다는 뜻이. 아, 운영의 폭이 넓어진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달러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렇군요. 결국 미국의 높은 주식 밸류에이션이 그냥 거품이 아니라 이런 탄탄한 펀더멘털에 기반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미국 성장 자산의 높은 가격표가 이런 구조적인 우위에 의해 어느 정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생산성 격차가 계속 벌어진다면 유럽중앙은행은 연준보다 훨씬 더 빠르고 큰 폭의 금리 인하 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것은 유로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가 더 오를 것이라고 보는, 즉 달러 롱 포지션을 고려해 볼 만한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이 홀로 강한 모습을 보이는 건 잘 알겠는데 그럼 나머지 세상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모두가 미국만 바라보고 있을 순 없잖아요. 다음 차트를 보니 미국 밖에서도 뭔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동안 글로벌 전체의 유동성 환경에는 거대한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차트의 붉은 선은 전 세계 중앙은행 중에서 금리를 내린 곳이 올린 것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순인하 횟수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오랫동안 마이너스, 즉 긴축 기조에 머물러 있다가 최근 가파르게 플러스 영역으로 고개를 들었죠. 정말 극적인 반전이네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검은 선, 즉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향해 올라가고 있군요. 이건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겠는데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돈이 풀리는 환경, 즉 완화적 유동성이 돌아왔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글로벌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이 낮아지거든요. 그렇죠. 특히 금리에 민감하고 상대적으로 주가가 저렴했던 비미국 시장이나 신흥 시장에게는 담비와 같은 소식입니다.
앞서 본 미국의 독주와는 별개로 이제 글로벌 투자 자금이 미국 외의 다른 매력적인 곳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미국도 좋지만 이제는 미국 밖에도 기회가 있다는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겠군요. 비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을 늘리는 전략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항상 리스크는 존재하잖아요. 이 아름다운 그림을 망칠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는 뭘까요?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역시나 미국의 인플레이션입니다. 만약 미국의 근원 CPI 데이터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하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주저하게 될 것이고요. 이는 전 세계적인 완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흐름을 믿고 투자하더라도 미국의 물가 데이터는 계속해서 최우선으로 점검해야 할 핵심 변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런 우호적인 유동성 환경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겠죠? 세 번째 차트를 보니 시장은 이미 그 다음 단계를 내다보고 있는 것 같아 흥미롭습니다. 네, 이 차트는 시장이 얼마나 멀리 내다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2022년과 23년에 강력한 금리 인상 시기가 지나고 2025년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파란색 막대가 마이너스 영역 깊숙이 자리 잡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재미있는 부분은 2026년입니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처럼 시장은 2026년이 되면 이 흐름이 다시 반전되어서 소폭의 순긴축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 말은 지금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생각보다 짧을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불과 1년 뒤에 다시 금리를 올리는 상황을 시장에 걱정하고 있다는 게 좀 놀랍네요. 바로 그 점이 시장의 깊이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2026년에도 일부 선진국에서는 끈적한 서비스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서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를 멈추고 다시 긴축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기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여기서 현재 상황을 짚어보면 참고로 2026년 1월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는 지난 12월 인하 이후 3.5%에서 3.75% 수준이고 ECB의 예금 금리는 2.00%입니다. 아, 꽤 내린 상황인데도요? 네, 이 정도까지 금리를 내린 상황에서도 다시 긴축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논의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파티는 즐기되 언제 끝날지는 항상 염두에 둬라라는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이 2026 변곡점 시나리오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네,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현재의 완화적 유동성에 크게 의존하는 자산, 예를 들어 만기가 긴 장기 채권 같은 자산에 너무 많이 투자하고 있다면 2026년이라는 변곡점을 앞두고 비중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책 전환이 정말 현실화될지 가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발표될 미국의 2년 만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의 움직임을 아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그 지표가 시장의 장기적인 물가 전망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알겠습니다. 결국 미국과 나머지 세계가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건데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은 보통 인플레이션 전망에 그대로 반영되죠. 그래서 다음으로 원자재 시장을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거의 모순에 가까운 신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바로미터인 원자재 시장, 특히 유가를 보면 첫인상은 매우 명확합니다. 이 차트는 브렌트유 가격을 보여주는데요. 2022년 3월에 배럴당 128달러라는 엄청난 고점을 찍은 이후 지난 4년간 꾸준히 하락 추세를 이어왔습니다. 4년 동안이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중요한 지지선마저 뚫고 내려와 2026년 초 현재 배럴당 60달러 선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의 하락 추세라니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로 봐야겠군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 있었는데도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그 이유는 시장의 무게중심이 공급 부족에 대한 걱정에서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로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아, 무게중심이 이동했군요. 네, 미국과 브라질 같은 비오펙 국가들이 생산량을 엄청나게 늘리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을 거의 다 상쇄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상품 가격에서 비롯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줄었다는 명백한 디스인플레이션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지금은 원자재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겠다고 섣불리 뛰어들 때가 아니라는 신호군요. 네, 현재로서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원자재 관련 인플레이션 해지 비중은 방어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특히 유가가 60달러라는 심리적 기술적 지지선마저 무너뜨린다면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유가가 떨어지니 인플레이션 걱정은 한시름 덜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뻔했는데 다음 차트를 보니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네요. 이건 정말 이상한데요? 바로 그 점이 지금 시장을 분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이 차트는 WTI 유가와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비교한 것인데요. 네, 주황색 선과 파란색 선이요? 네, 역사적으로 이 둘은 거의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인플레 우려로 금리가 오르고 유가가 내리면 그 반대였죠. 그런데 2025년 하반기부터 이 둘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아, 그러네요. 유가는 60달러 아래로 곤두박질 치는데 10년물 금리는 오히려 4.0%에서 4.2% 수준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정말 이상하네요. 보통 유가가 떨어지면 인플레이션 걱정이 줄어서 국채 금리도 같이 내려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도대체 채권 시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지금 채권 시장은 당장의 물가보다 미국 정부의 막대한 빚을 훨씬 더 걱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 수급 문제군요. 그렇습니다. 유가가 아무리 떨어져서 물가 안정에 도움을 줘도 미국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계속해서 엄청난 양의 국채를 찍어내니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치 시장의 두뇌가 물가를 보는 뇌와 수급을 보는 뇌로 둘로 쪼개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와, 정말 복잡한 국면이네요. 한쪽에서는 디플레이션 압력이 오고 다른 쪽에서는 금리 상승 압력이 오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방향을 잡기 어렵겠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뚫고 방향을 가늠해 보려면 어떤 지표를 봐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의 실제 수요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미국 국채 10년물 입찰 결과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시장이 미국 정부가 쏟아내는 이 많은 국채 물량을 얼마나 잘 소화해내는지를 보면 채권 시장의 진짜 체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의 큰 손들이 이렇게 원자재를 외면하고 채권 수급을 걱정하는 분위기라면 일반 투자자들의 생각은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마지막 원자재 관련 차트가 그 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차트는 전체 ETF 시장에서 원자재 관련 ETF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줍니다. 현재 약 3% 수준으로 거의 역사적 최저치에 근접해 있습니다. 3%요? 네, 과거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한창이던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는 이 비중이 12%를 넘기도 했었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지금은 말 그대로 극단적으로 낮은 수준이죠. 투자자들의 관심 밖으로 완전히 밀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와, 정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산이 되었군요. 2010년쯤에는 모두가 원자재 슈퍼사이클을 얘기했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투자 시장에서 이렇게 극단적인 무관심은 때로는 역발상적인 기회의 신호가 되기도 하지 않나요? 정확합니다. 지난 10년간의 디스인플레이션 환경이 만들어낸 이 극심한 저배분 상태는 만약 앞으로 예상치 못한 구조적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높아질 경우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의 포트폴리오가 비어있기 때문에 작은 자금 유입만으로도 가격이 크게 뛸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따라서 현재의 이 극단적인 소외 현상은 향후 후기 사이클 인플레이션 급등에 대비한 장기적인 전략적 해지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원자재에 뛰어들라는 뜻은 아니겠죠? 물론입니다. 섣부른 추격 매수는 금물입니다. 다만 이 원자재 배분 비중이 의미 있는 기술적 수준, 예를 들어 4%를 넘어서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전환의 신호가 나타나는지는 꾸준히 모니터링할 가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숨겨진 복잡성의 테마는 주식시장 내부를 들여다보면 더욱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지수 상승 뒤에 어떤 위험들이 숨어 있는지 마지막 세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장의 헤드라인만 보면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승세가 얼마나 편중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차트는 소위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의 2025년 한 해 성과를 보여줍니다. S&P 500 지수가 17.72%자는 훌륭한 상승을 기록했지만 그 안의 내용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와, 정말 그렇네요.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해서 다 같이 가는 줄 알았는데 이건 거의 알파벳과 엔비디아 두 종목이 전체 시장을 끌고 가는 형국인데요. 맞습니다.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나머지 5개 종목은 시장 수익률에도 못 미쳤고요. 그럼 이제 단순히 빅테크에 투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시장 랠리가 광범위한 기술주 전반으로 퍼진 게 아니라 진짜 AI로 돈을 버는 극소수 기업에만 집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대형 기술주라는 바구니 안에 있어도 실제 AI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증명된 기업과 아직은 기대감에 머물러 있는 기업 간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아, 이제는 집중의 위험이 테마 속의 초집중 위험으로 진화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전략도 더 정교해져야겠군요. 단순히 대형 기술주 ETF를 사는 것만으로는 이런 차별화를 따라가기 어렵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입증된 AI 리더 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접근이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집중 랠리가 계속될 수 있을지를 판단하려면 결국 이 흐름의 중심에 있는 기업을 봐야 합니다. 엔비디아 말씀이시군요. 네. 앞으로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 보고서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 자본 지출, 즉 캐펙스 사이클의 변화의 징후가 보이는지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시장의 극단적인 집중 현상을 보니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다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마침 시장의 감정 온도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차트가 하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볼 이 차트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어떻게 순환하는지를 보여주는 고전적인 모델입니다. 시장은 불신의 벽을 타고 오르기 시작해 희망과 믿음을 거쳐 환희의 정점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자기 만족과 불안을 지나 공포와 절망의 계곡으로 떨어지죠. 이 모델에 따르면 가장 큰 돈을 벌 기회는 모두가 포기하고 던지는 투매 국면에서 오고, 반대로 가장 큰 위험은 모두가 부자가 될 것이라고 믿는 환희 단계에서 찾아온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펀더멘털 분석과는 다른 차원에서 현재 시장이 감정적으로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진단하는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지금의 랠리가 아직 건전한 믿음의 단계인지 아니면 과열된 열광 혹은 위험한 자기만족 단계에 들어섰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만들죠. 네.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로서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어떻게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감정의 순환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정의 극단에 대비해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조정해야 하죠. 예를 들어 시장이 명백한 과열 국면에 있다고 판단되면 수익을 더 쫓기보다는 지키는 것에 우선해야 합니다. 그렇죠. 반대로 모두가 공포에 떠는 투매 국면에서는 과감하게 자본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항상 일정 수준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핵심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시장은 미국 중심의 성장과 글로벌 유동성 확산, 그리고 잠재된 정책 전환이라는 복합적인 변수들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기 다른 흐름들이 어떻게 수렴될지는 해양 후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와 정책 신호를 통해 그 윤곽이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데일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들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깊이 있는 시장 분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